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진성그룹 본사 빌딩의 최상층. 이곳은 제국이라 불리는 진성그룹의 주인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젊은 황제, 강태준 회장의 집무실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마치 그의 발 아래 놓인 보석들처럼 반짝였지만 그의 눈은 그저 책상 위에 복잡한 서류 더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미간에 잡힌 옅은 주름은 그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 한서연은 소리 없는 그림자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강태준의 비서실장이자 그의 유일한 휴식처였고 그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였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묻기 전에 알았고 그가 어떤 말을 할지 입을 열기 전에 예측했다. 그녀의 존재는 공기처럼 당연했고 그의 성공은 그녀의 헌신 위에 세워진 성과 같았다. 다음 주 뉴욕 출장 일정입니다. 델파이 그룹과의 최종 협상안이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반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낮았다. 그녀는 태준의 책상 위에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들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길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고 그녀의 외모는 화려하지 않지만 기품이 흘렀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절제된 디자인의 투피스 정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한 눈빛. 그것이 바로 한서연이었다. 태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반의 핵심은 델파이 측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양보선을 역이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들의 재무 구조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공략해 우리가 원하는 조건 이상을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관련 데이터는 세 번째 섹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역시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항상 그의 생각보다 두세 걸음은 앞서 있었다. 10년 전 아버지인 강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혼란스러운 그룹을 물려받았을 때 그의 곁을 지킨 것은 수많은 임원들이나 친척이 아닌 갓 입사한 신입 비서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료를 분석했고 적대 세력의 동향을 파악했으며 흔들리는 그를 다잡아 주었다. 그녀와 함께한 10년은 전쟁과도 같았고 그들은 누구보다 끈끈한 전우였다. 수고했어. 그의 짧은 칭찬에 서연은 가볍게 목례만 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다. 그녀는 절대 자신의 공을 내세우거나 감정을 드러내는 법이 없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불문율이었다. 하지만 태준이 나지막이 그녀를 다시 불렀다. 한 실장, 오늘 저녁 약속 있었나?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스케줄러는 오직 강태준의 일정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녀 자신의 약속이란 존재하지 않은 지 오래였다. 없습니다. 회장님, 그럼 같이 식사하지. 할 이야기도 있고 그의 제안은 명령과도 같았다. 서연은 잠시 그의 깊은 눈을 바라보았다. 피곤함 속에서도 날카로움을 잃지 않는 그 눈빛. 그녀는 그 눈빛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향한 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조용한 한정식집의 별채였다. 이곳은 두 사람만이 아는 비밀 장소와도 같았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거나 지독하게 힘든 날이면 태준은 말없이 그녀를 이곳으로 데려왔다. 음식이 차려지고 방 안에 단둘만 남게 되자 태준은 넥타이를 살짝 풀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비로소 그는 그룹의 회장이 아닌 평범한 남자 강태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델파이 건이 끝나면 잠시 쉬고 싶군. 알겠습니다. 다음 달 제주도 별장 쪽으로 준비해둘까요?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당신도 좀 쉬어야지. 지난 10년간 제대로 된 휴가 한 번 못 갔잖나. 그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가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모든 것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녀에게 강태준은 단순한 상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세상이었고 그녀가 존재하는 이유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젊음과 열정을 그를 위해 바쳤고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애써 외면할 뿐이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회장님께서 편히 쉬시는 것이 저의 휴가입니다. 서연의 대답에 태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는 그녀의 그런 점이 고마우면서도 때로는 답답했다. 그녀는 너무 완벽해서 인간적인 빈틈이 보이지 않았다. 가끔은 당신도 사람다운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화를 내거나 웃거나 아니면 힘들다고 투정이라도 부리거나. 그 말은 서연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의 어깨는 이미 충분히 무거웠다. 그녀는 그의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짐을 더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해왔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로를 너무나 잘 알기에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침묵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의 견고했던 세계에 작은 균열을 예고하는 존재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진성그룹 기획조정실에 새로운 인턴 사원이 배치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뮤라였다. 희고 깨끗한 피부, 사슴처럼 커다랗고 선한 눈망울, 그리고 누구에게나 상냥한 미소를 짓는 그녀는 등장과 동시에 사무실의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명문대 수석 졸업이라는 화려한 스펙과 함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여린 분위기를 풍겼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획조정실에서 일하게 된 이뮤라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낭랑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유라를 보며 직원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빡빡한 업무에 지쳐있던 그들에게 유라의 존재는 신선한 활력소와도 같았다.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이뮤라가 회장실에 서류를 전달하러 갈 기회를 얻게 된 것은 바로 그날 오후였다. 원래는 담당 직원이 가야 할 일이었지만 그가 급한 회의에 불려가면서 유라에게 그 임무가 넘어갔다. 회장님께 직접 전달해 드려야 하는 중요한 서류야.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알았지? 선배의 신신당부의 유라는 두 주먹을 꼭 쥐며 비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배님 목숨 걸고 전달하겠습니다. 그녀의 과장된 다짐에 사무실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회장실에 있는 최상층에 도착한 유라는 잠시 숨을 골랐다. 눈앞에 보이는 거대하고 위압적인 문은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비서실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곳에는 한서연이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유라의 등장에도 시선 한 번 주지 않고 일에 몰두해 있었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냉철하고 빈틈없는 아우의 유라는 저도 모르게 주눅이 들었다. 저 기획조정실에서 온 이뮤라입니다. 회장님께 전달해드릴 서류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제야 서연은 고개를 들어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날 같아서 유라는 마치 자신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보고 중이십니다. 서류는 저에게 주고 가시면 됩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감정이 없었다. 유라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직접 전달해 드리라는 지시를 받아서 그녀는 일부러 서류 파일을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잠시 밖으로 나왔다. 그는 방금 끝난 화상회의 때문에 다소 지쳐 보였다.
한 실장. 방금 말을 꺼내던 태준의 시선이 유에게 닿았다. 처음 보는 앳된 얼굴이었다. 유라는 태준을 보자마자 마치 놀란 아기 사슴 같은 표정을 지으며 허리를 90도로 숙였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 신입 인턴 이뮤라입니다.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다. 그 모습에 태준의 얼굴에 드물게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늘 완벽하게 훈련된 임원들과 비서들만 보다가 이렇게 서툴고 풋풋한 신입을 보니 어색하면서도 신선했다. 기획조정실, 무슨 일이지? 이 서류를 직접 전달해 드리라는. 유라는 허둥지둥하며 서류를 내밀다가 그만 발이 꼬여 앞으로 휘청했다. 깍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들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서연이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태준이 한 발 더 빨랐다. 그는 넘어지려는 유라의 팔을 잡아주었다. 괜찮나? 그의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바로 곁에서 들려오자 유라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개미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녀의 눈에는 금방이라도 터져 나올 듯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 모습은 누구라도 보호해주고 싶게 만드는 연약함을 담고 있었다. 태준은 말없이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었다. 서연도 다가와 함께 서류를 정리했다. 서연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뮤라의 서툰 행동이 계산된 연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간파했다. 저런 종류의 여자들을 그녀는 수없이 봐왔다. 그들은 순진함을 무기로 남자의 동정심과 호의를 얻어내고 그것을 발판 삼아 자신의 욕망을 채운다. 다음부터는 조심하도록. 태준은 정리된 서류를 받아들고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유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다시 집무실로 들어갔다. 유라는 그가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문득 서연의 차가운 시선을 느끼고는 화들짝 놀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실장님 폐를 끼쳤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가 보세요. 서연은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듯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자신의 자리에 앉았다. 유라는 입술을 살짝 깨물고는 조용히 비서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떠올랐던 순진무구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승리감과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강태준, 역시 소문대로군. 하지만 저 여자 한서연 보통 내기가 아니야. 그날 이후 이뮤라는 사소한 구실을 만들어내며 의도적으로 회장실 주변을 맴돌았다. 커피를 가져다 준다거나 다른 부서의 서류를 대신 전달해준다는 핑계였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녀는 강태준과 마주치기 위해 온갖 우연을 가장했다. 어느 날은 비에 흠뻑 젖은 채 회사로 뛰어들어와 태준의 눈에 띄었고 또 어느 날은 야근하는 그의 사무실에 우연히 간식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지만 일에만 파묻혀 살던 태준의 눈에는 그저 열정 넘치고 순수한 신입사원의 모습으로 비칠 뿐이었다. 서연은 유라의 모든 행동을 꿰뚫어 보고 있었지만 섣불리 나설 수는 없었다. 태준은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이었고 확실한 증거취 없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누군가를 모함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서연이 유에 대해 경고한다면 태준은 그것을 능력 없는 신입을 질투하는 속 좁은 행동으로 여길 것이 뻔했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했다.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더욱 완벽하게 해내며 태준의 세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미 그들의 경고했던 성벽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치명적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균열은 머지않아 성 전체를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이뮤라가 회장실에서 벌인 어설픈 연극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날 이후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면으로 한서연에게 도전하는 대신 그의 주변을 맴돌며 서서히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전략을 택했다. 그녀는 태준의 출퇴근 시간을 파악해 로비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그가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를 알아내 감사의 선물이라며 건넸다. 그녀의 행동은 언제나 순수한 호의와 존경으로 포장되어 있어 누구도 의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 모든 우연의 배후에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사건이 터진 것은 진성그룹의 새로운 프리미엄 VVIP 카드 론칭 프로젝트에서였다. 그룹의 명운을 건 중요한 프로젝트였기에 태준은 직접 모든 과정을 챙기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은 기획조정실장이 맡았지만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관리는 비서실장인 한서연의 몫이었다. 그녀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검토하며 프로젝트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뮤라는 이 프로젝트 팀의 막내 인턴이었다. 그녀는 회의 시간마다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 선배들의 발표를 초롱초롱한 눈으로 지켜보며 조용히 필기만 할 뿐이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누구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팀의 공식적인 마케팅 전략과는 별개로 자신만의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담은 기획안을 밤새워 만들고 있었다. 유라 씨, 아직 안 퇴근했어. 늦은 밤. 사무실에 홀로 남아 컴퓨터와 씨름하는 유라에게 팀장이 다가와 물었다. 유라는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팀장님, 아닙니다. 그냥 오늘 회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모니터 화면을 전환했지만 팀장의 눈에는 이미 Z세대를 겨냥한 파격적 바이럴 마케팅 전략이라는 제목이 스쳐 지나갔다. 괜한 데 힘 빼지 마. 어차피 최종안은 한 실장님 손에서 결정될 거야. 그분은 리스크 있는 건 절대 허락 안 하시는 분이니까. 우린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팀장의 말에는 체념과 존경이 섞여 있었다. 한서연의 능력은 그룹 내에서 신화와도 같았다. 그녀가 안 된다고 한 프로젝트는 반드시 실패했고 그녀가 밀어붙인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완벽주의와 칼 같은 성격은 많은 직원들에게 부담감과 위축감을 주기도 했다. 그래도 전 이번 프로젝트가 우리 회사가 좀 더 젊고 혁신적인 이미지로 거듭날 기회라고 생각해요. 한 실장님의 방식이 언제나 옳았지만 가끔은 모험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라는 순수한 열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팀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거대한 조직에서 모험이란 곧 책임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팀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유라의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사무실을 나섰다. 홀로 남은 유라의 얼굴에서 순진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다시 모니터를 응시했다. 한서연의 방식이 언제나 옳았다고 이제부터는 아니게 될 거야. 며칠 후 최종 보고 회의가 회장실에서 열렸다. 태준을 중심으로 각 부서의 임원들과 프로젝트 팀원들이 긴장된 얼굴로 자리를 채웠다. 서연은 태준의 바로 옆자리에 그림자처럼 앉아 있었다. 기획조정실장의 발표는 완벽에 가까웠다. 시장 분석, 타겟 설정, 예상 수익, 리스크 관리까지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논리정연했다. 서연이 사전에 꼼꼼하게 검토하고 수정한 결과였다. 태준도 만족스러운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발표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무렵 바로 그 순간이었다.
회장님, 잠시 발언할 기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회의실 가장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인턴, 이뮤라였다. 임원들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감히 인턴 따위가 회장 주재 회의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기획조정실장이 황급히 유라를 제지하려 했지만 태준이 먼저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그는 흥미로운 눈빛으로 유라를 바라보았다. 해볼 말이 있다면 들어보지. 태준의 허락이 떨어지자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지금의 기획안은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하지만 너무 안전합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한서연의 기획안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서연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지금 저희가 상대해야 할 경쟁사들은 이미 SNS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젊은 고객층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핵심 고객이 될 Z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면 결국 도태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유라는 자신이 준비해온 USB를 회의실 스크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그녀가 밤새워 만든 화려하고 감각적인 기획안이 펼쳐졌다. 유명 아이돌 그룹과의 컬래버레이션, 예측 불가능한 팝업 스토어, 그리고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챌린지 이벤트까지. 그것은 안정성보다는 화제성의 모든 것을 건 그야말로 도박과도 같은 전략이었다. 임원들은 술렁거렸다. 아이디어 자체는 신선했지만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너무 많았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비해 성공을 보장할 수 없었고 자칫하면 그룹의 품격 있는 이미지만 훼손할 수도 있었다. 모두가 태준의 반응을 살피고 있을 때 서연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이뮤라 씨의 제안은 몇 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옆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낮고 단호했다. 첫째, 예산 예측이 비현실적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개런티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타겟으로 잡은 Z세대의 변덕스러운 특성을 간과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은 긍정적인 반응만큼 부정적인 역바이럴의 위험성도 큽니다. 만약 부정적인 이슈가 터질 경우 VVIP 카드의 신뢰도는 물론이고 진성그룹 전체의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됩니다. 서연은 유라의 기획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녀의 분석은 송곳처럼 정확했고 반박의 여지가 없었다. 유라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갔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서연에게로 넘어왔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존의 안정적인 기획안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신입사원의 열정은 높이 사지만 회사의 명운을 건 프로젝트를 감상적인 기대감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말은 유에게 내리꽂히는 비수와도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업무적 비판이 아니라 그녀의 미숙함과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행동에 대한 질책이었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눈에는 억울함과 분함의 눈물이 맺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태준의 마음속에 미묘한 감정이 싹텄다. 서연의 말이 모두 옳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피도 눈물도 없이 갓 들어온 신입의 열정을 짓밟는 그녀의 모습이 오늘따라 유독 차갑고 비정하게 느껴졌다. 회의는 결국 서연의 의견대로 기존의 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집무실에 남아 홀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때 조심스러운 노크소리와 함께 이뮤라가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일이지?
유라는 그의 책상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 회의에서 제가 너무 건방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에 제 짧은 생각으로 누를 끼쳤습니다. 한 실장님 말씀이 모두 맞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인턴일 뿐입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가녀리게 어깨를 떨었다. 그 모습은 태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내 아이디어는 신선했어. 비록 미숙한 점이 많았지만 그 열정은 인정한다. 태준의 위로에 유라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기어코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정말이세요. 저는 그저 회장님께서 이뤄내신 이 위대한 진성그룹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 실장님처럼 똑똑하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제 모든 열정을 바쳐서 회장님을 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열정이 오히려 실장님께는 불편하게만 느껴졌나 봅니다. 그녀의 말은 교묘했다. 서연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그녀를 열정적인 아랫사람을 억압하는 차가운 상사로 만들고 있었다. 또한 자신을 오직 회장만을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부하로 포지셔닝했다. 한 실장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그녀의 방식이지. 그 방식 덕분에 진성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태준은 서연을 변호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같은 확신이 없었다. 유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네, 물론입니다. 실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가끔은 너무 완벽해서 다가가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마치 회장님을 유리 상자 안에 가둬두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수호신 같아요. 회장님께서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분인데 가끔은 그 완벽함이 회장님의 날개를 꺾고 있는 건 아닐까. 저 같은 신입은 감히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유라의 마지막 말은 태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날개를 꺾고 있다. 유리 상자 안에 가둬두고 있다. 그는 지난 10년을 돌이켜보았다. 한서연은 언제나 완벽한 방패였다. 그녀는 모든 위험을 예측하고 막아냈으며 그가 오직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그 완벽함에 길들여진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아닐까. 그녀가 만들어 놓은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왕으로 군림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태준은 처음으로 한서연이 만들어준 세계에 대해 답답함을 느꼈다. 그녀의 완벽한 통제력이 고마운 보호가 아니라 숨막히는 구속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다음 날, 태준은 이례적으로 기획조정실을 직접 찾아갔다. 그리고 VVVIP 카드 프로젝트 팀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기존 기획안에 어제 이뮤라 인턴이 제안했던 바이럴 마케팅 전략의 일부를 포함해서 수정하도록 모두가 경악했다. 특히 서연의 의견을 정면으로 뒤집는 결정이었기에 그 충격은 더욱 컸다. 회장님, 재고해 주십시오. 이미 리스크 분석이 끝난 사안입니다. 서연이 즉각 반대하고 나섰지만 태준은 단호했다. 때로는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도 있는 법이야. 한 실장, 너무 안전한 길만 가다가는 결국 뒤처지게 될 뿐이야. 그가 서연에게 한 실장이라고 부르는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그들의 굳건했던 신뢰의 벽에 처음으로 선명하고 날카로운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서서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자신을 향한 무한한 신뢰가 아닌 희미한 불만과 의심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편에서 이뮤라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태준이 한서연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뮤라의 기획안을 채택한 사건은 진성그룹 내부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프로젝트 방향이 수정된 것을 넘어 지난 10년간 철옹성처럼 유지되어 온 그룹의 권력 구도에 작은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신호탄이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감히 회장님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던 한서연 실장의 시대가 저물고 혜성처럼 나타난 신입 인턴 이뮤라가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섣부른 예측들이 난무했다. 이뮤라는 이런 분위기를 누구보다 영리하게 이용했다. 그녀는 결코 전면에 나서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강태준의 일상에 아주 서서히 그리고 깊숙이 스며드는 전략을 구사했다. 태준이 중요한 해외 계약건으로 며칠 밤낮을 싸우며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을 때였다. 서연은 평소처럼 정확한 데이터와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시뮬레이션 자료를 그의 책상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의 승리를 위한 가장 완벽하고 이성적인 지원이었다. 하지만 지쳐있는 태준에게 그 서류 더미는 또 다른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바로 그때 이뮤라가 조심스럽게 회장실에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허브티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나 피곤하실까봐 신경 안정에 좋다는 캐모마일 티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 부드러웠고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태준은 무심코 그녀가 내민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고맙군. 별 말씀을요. 회장님께서는 저희 진성그룹의 기둥이시잖아요. 저희 같은 직원들은 그저 회장님께서 건강하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분명 이번 계약도 성공적으로 해내실 거예요. 저는 회장님을 믿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분석이나 전략도 없었다. 오직 태준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와 따뜻한 격려뿐이었다. 그 순간 태준은 서연이 준비해준 완벽한 데이터 뭉치보다 유라가 건넨 따뜻한 차 한 잔과 응원의 말 한마디에 더 큰 위로를 받았다. 이런 일들은 점차 빈번해졌다. 서연이 회의에서 태준의 성급한 결정을 지적하며 냉철하게 문제점을 분석할 때 유라는 회의가 끝난 후 조용히 그를 찾아와 회장님의 결단력은 정말 대단하세요.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결국 회장님께서는 항상 옳은 길을 찾아내실 테니까요. 라고 속삭였다. 서연이 오직 일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반면 유라는 가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했다.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지만 강태준 회장님 같은 훌륭한 경영인을 보며 꿈을 키웠다는 그녀의 이야기는 태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태준에게 부하 직원 이상의 존재, 즉 자신을 이해하고 존경하며 따르는 귀여운 동생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서서히 변해갔다. 그는 이제 중요한 사안이 생겼을 때 서연의 분석을 듣기 전에 유라의 의견을 먼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물론 유라는 언제나 제가 감히 어떻게 모든 것은 회장님과 실장님의 판단에 따라야지요 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오히려 태준으로 하여금 그녀를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이 모든 변화를 고통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태준이 이뮤라라는 달콤한 독에 서서히 중독되어 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태준의 마음이 이미 기울기 시작한 상황에서 섣부른 경고는 질투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더욱 완벽하게 일하며 언젠가 그가 진실을 깨닫게 될 날을 기다릴 뿐이었다. 갈등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이뮤라가 새로운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부터였다. 그녀는 이제 막
정직원으로 전환된 신입사원이었지만 VVIP 카드 프로젝트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 공로를 인정받아 기획조정실 내에서도 주목받는 인재로 떠오른 뒤였다. 그녀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드림온 재단이라는 이름의 청소년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저소득층에 재능 있는 청소년들을 후원하여 진성그룹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취지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기획이었다. 태주는 유라의 기획안에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아주 좋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미래의 인재에 투자한다는 상징성도 있어. 이뮤라 씨, 이제 정말 우리 회사의 보배가 다 됐군. 태준의 극찬에 유라는 수줍게 얼굴을 붉혔다. 아닙니다. 회장님, 다 회장님께서 기회를 주신 덕분입니다. 제가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한국미래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오랫동안 청소년 복지 사업을 해온 곳이라 함께 진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즉석에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실무 담당자로 이뮤라를 지목했다. 신입사원에게 그룹의 이름을 건 재단 설립 프로젝트를 맡기는 것은 파격적인 결정이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서연의 마음에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다. 너무 순조로웠다. 그리고 이뮤라라는 인물이 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본능적인 의심이 들었다. 그녀는 즉시 비서실의 정보팀을 통해 이뮤라가 언급한 한국미래재단에 대한 뒷조사에 착수했다. 며칠 후 서연의 책상 위에 한 권의 두꺼운 보고서가 올라왔다. 보고서를 넘기는 그녀의 손가락이 차갑게 굳어갔다. 그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한국미래재단은 겉으로는 비영리 공익재단의 형태를 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사채업과 불법 투자로 부를 축적한 인물이 돈 세탁과 탈세를 위해 세운 유령 단체에 가까웠다. 재단의 이사장은 과거 여러 차례 금융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고 재단의 자금 흐름 또한 매우 불투명했다. 만약 진성그룹이 이런 단체와 손을 잡고 재단을 설립한다면 그것은 거대한 금융 사기극의 공범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최악의 경우 그룹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 타격과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었다. 서연은 즉시 보고서를 들고 태준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다. 회장님, 드림온 재단 프로젝트는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본론부터 말했다. 태준은 서류를 검토하다 말고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또 무슨 소린가? 한 실장, 이제 막 시작하려는 프로젝트에 초부터 치려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불만이 담겨 있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는 한국미래재단은 유령 단체에 가깝습니다. 이 보고서를 봐주십시오. 서연은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재단 이사장의 범죄 전력, 불투명한 자금 내역,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각종 비리 의혹들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였다. 하지만 태준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과 달랐다. 그는 보고서를 건성으로 훑어볼 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종류의 루머는 어느 단체에나 있기 마련이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의혹들일 뿐이지 않나. 당신은 요즘 이뮤라 씨가 하는 일마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군.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가 지금 눈앞의 증거를 루머라고 치부하고 자신의 경고를 민감한 반응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회장님, 이것은 루머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비서실 정보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 교차 확인한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회사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태준의 불합리한 태도에 좀처럼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그녀의 격앙된 반응에
태주는 오히려 더욱 차갑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고. 정말 그런가? 내 눈에는 당신이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젊고 유능한 직원을 어떻게든 흠집내서 깎아내리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당신답지 않게 왜 이렇게 속 좁은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군. 속 좁은 행동. 그 한마디가 서연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지난 10년 그녀는 오직 강태준과 진성그룹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단 한순간도 사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판단을 흐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녀의 10년 세월과 충심을 질투라는 저급한 감정으로 매도하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논리적인 설명도, 이성적인 호소도 지금의 그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의 눈은 이미 이뮤라라는 껍데기에 가려져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서연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돌아서서 그의 집무실을 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태주는 그녀를 붙잡거나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다. 서연은 비서실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힘없이 주저앉았다. 유리 파티션 너머로 태준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잠시 후 인터폰으로 누군가를 호출했다. 곧이어 이뮤라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집무실로 들어갔다. 태준은 그녀를 보며 서연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10년간 자신이 지켜왔던 세계가, 자신이 쌓아 올렸던 모든 것이 발밑에서부터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가랑비는 어느새 폭우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우의 한가운데 그녀는 우산도 없이 홀로 서 있었다. 강태준이 한서연의 경고를 무시하고 드림온 재단 프로젝트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후 그룹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다. 프로젝트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이뮤라는 뛰어난 실무 능력을 선보이며 태준의 신임을 더욱 굳건히 쌓아갔다. 그녀는 언론과 대중이 좋아할 만한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엮어 재단 출범을 홍보했고 진성그룹의 주관은 연일 상승 곡선을 그렸다. 모든 것이 이뮤라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는 듯 했다. 한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자신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프로젝트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았다. 태준과의 사이에 생긴 깊은 골을 애써 외면하며 오직 비서실장으로서의 업무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포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풍이 몰려오기 전의 고요함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비하고 있었다. 폭풍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치명적인 형태로 몰아쳤다. 진성그룹은 몇 달 전부터 극비리에 유망한 바이오테크 기업 셀바이오의 인수 합병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M&A 건은 진성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로 오직 강태준과 한서연 그리고 법무팀의 핵심 인력 몇 명만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협상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어 있었고 진성 측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다. 바로 그 계약서 최종 서명을 이틀 앞둔 날 밤이었다. 태준은 집무실에서 마지막으로 계약 조건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고 중요한 순간이었다. 회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뮤라가 따뜻한 커피를 들고 그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최근 그녀는 야근하는 태준의 곁을 지키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다. 태준도 그런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이뮤라 씨, 아직 퇴근 안 했나? 네. 회장님께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저만 편히 쉴 수는 없죠.
제가 도울 일이라도 없을까요? 복사나 서류 정리 같은 거라도. 그녀는 진심으로 그를 돕고 싶다는 듯한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평소 같았으면 태주는 단칼에 거절했을 것이다. M&A 관련 서류는 그룹의 최고 기밀이었으니까. 하지만 몇 달간 이어진 유라의 충성스러운 모습에 그의 경계심은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다. 게다가 그는 지금 너무 지쳐 있었다. 그럼 저기 쌓여있는 자료들. 순서대로 정리만 좀 해주게. 그는 책상 한편에 쌓여있던 참고 자료들을 가리켰다. 핵심 기밀이 담긴 문서는 아니었지만 셀바이오의 기술력과 재무 상태에 대한 상세한 분석 자료들이었다. 유라의 눈이 순간 반짝였지만 그녀는 즉시 표정을 감추고 밝게 대답했다. 네, 회장님 맡겨만 주십시오. 그녀는 서류 더미를 들고 회장실 구석에 작은 테이블로 가 조용히 정리를 시작했다. 태주는 다시 계약서에 집중했다.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유라가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핵심 자료 몇 장을 몰래 촬영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데이터가 즉시 익명의 이메일을 통해 진성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태화그룹의 전략기획실로 전송되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모든 것이 뒤집혔다. 셀바이오 측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인수 금액을 기존보다 30%나 올려달라고 요구해온 것이다. 그들이 제시하는 논리는 진성 측이 셀바이오의 핵심 기술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했다는 것이었고, 그 근거는 놀랍게도 진성그룹의 내부 분석 자료와 정확히 일치했다. 내부 정보가 유출되었음이 명백했다. 태주는 분노로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는 당장 그룹의 감사팀과 보안팀을 소집해 내부 배신자를 색출하라는 비상령을 내렸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M&A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모든 임직원들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침착하게 사태를 수습하며 동시에 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추적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범인으로 단 한 사람, 임유라가 떠올라 있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에게는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했다. 바로 그때 임유라가 울먹이며 태준의 집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흐흐. 큰일 났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태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다그쳤다. 무슨 일이야? 똑바로 말해. 제가 오늘 아침에 한 실장님께 결제 서류를 가져다 드리려고 잠시 실장님 자리에 갔었는데 실장님이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 USB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혹시 중요한 건가 싶어서 제 컴퓨터에 연결해보니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감사팀장이 즉시 USB를 받아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다. USB 안에는 셀바이오의 M&A 관련 내부 자료 파일뿐만 아니라 태화그룹의 차명 계좌로부터 거액의 돈이 입금된 해외은행의 거래 내역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계좌의 주인은 놀랍게도 한서연의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한 증거였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된 거야. 상황을 보고받은 서연은 차갑게 중얼거렸다. 그녀는 어머니 명의로 된 해외 계좌 같은 건 만든 적도 없었다.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겨냥한 치밀한 함정이었다. 감사팀은 추가로 한서연의 개인 컴퓨터를 조사했고 거기서 경쟁사로 정보를 유출한 이메일 발송 기록을 발견했다. 물론 그 기록은 유라가 고용한 해커에 의해 심어진 가짜 흔적이었다. 모든 증거가 단 한 사람, 한서연을 가리키고 있었다. 태주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실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회의실 중앙에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서연을 향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지? 그는 증거 자료들이 담긴 파일을 그녀 앞에 테이블 위로 집어 던졌다. 서류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서연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10년간 함께했던 동지에 대한 믿음이 아닌 배신자에 대한 경멸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단호했다. 이 모든 것은 조작된 증거입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그녀의 시선이 회의실 한쪽 구석에 서서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뮤에게로 향했다. 바로 그 순간 이뮤라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실장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는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요. 실장님께서 회장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필해 오셨는지 제가 아는데. 하지만 제가 본 걸 어떻게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녀의 서툰 연기는 오히려 진실처럼 보였고 그녀의 눈물은 서연의 결백 주장을 위선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뮤라의 눈물은 결정타였다. 태준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믿었던 만큼 배신감은 컸고 그 배신감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맹독과도 같았다. 10년이야. 태준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지난 10년 동안 내 자신보다 더 믿었던 게 바로 당신이야. 한서연. 그런데 어떻게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이 모든 걸 배신할 수가 있지? 아니면 처음부터 내 뒤통수를 칠 계획이었나? 회장님, 그게 아니... 닥쳐. 태준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분노에 찬 고함이 회의실 전체를 울렸다. 임원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더 이상 당신의 역겨운 변명은 듣고 싶지 않아.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금방이라도 그녀를 집어삼킬 듯 이글거렸다. 한서연, 오늘부로 당신을 진성그룹에서 해고한다. 지금 당장 보안팀의 안내에 따라 이 건물에서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10년의 헌신과 충성이 조작된 증거와 한 여자의 눈물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이 충격과 동정의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마지막으로 강태준을 깊고 고요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오직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실망감과 슬픔만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그녀는 꼿꼿한 자세로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차가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문이 열리고 그녀의 모습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순간까지 그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청춘과 사랑, 그리고 인생을 바쳤던 그곳을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떠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집무실에 홀로 남은 태준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배신자를 처단했다는 통쾌함은 없었다. 대신 거대한 공허함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정말 이게 맞는 결정이었을까?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비서실을 바라보았다. 지난 10년간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자신을 바라보던 그녀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책상은 마치 주인을 잃은 무덤처럼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폭풍은 끝났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막 그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한서연의 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시간도 멈춘 듯 했다. 그녀는 보안팀의 감시 아래 지난 10년간 자신의 세상이었던 비서실로 돌아왔다. 주변의 동료들은 감히 그녀에게 눈길도 마주치지 못하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자신들의 모니터만 쳐다볼 뿐이었다. 동정, 연민, 그리고 약간의 공포가 섞인 공기가 비서실을 무겁게 짓눌렀다. 서연은 그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다가가 묵묵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짐은 놀라울 정도로 단출했다. 낡은 펜고지 하나, 부모님과 함께 찍은 작은 액자, 그리고 손때 묻은 업무 수첩 몇 권이 전부였다. 그녀는 그 물건들을 작은 상자에 조심스럽게 담았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그녀의 손길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자신의 개인 파일들을 흔적도 없이 삭제했다. 지난 10년간의 기록, 강태준과 함께 울고 웃었던 모든 순간의 편린들이 담긴 파일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책상 위에 회사 법인 카드와 출입증, 그리고 업무용 휴대폰을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일어나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등은 조금도 굽어있지 않았다. 그것은 패배자의 퇴장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 자의 고고한 뒷모습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진성그룹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강태준의 인생에서 마치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한편 집무실에 남은 강태준은 억지로 안도감을 느끼려 애쓰고 있었다. 배신자를 쳐냈다. 그룹의 기강을 바로 세웠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다. 이제 한서연의 그 답답하고 숨막히는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더 과감하고 대담하게 그룹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회장님, 마음고생 심하셨죠? 이뮤라가 눈물을 닦으며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유일하게 그의 곁을 지키는 충신인 것처럼 행동했다. 이제 다 괜찮을 거예요. 제가 회장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보필하겠습니다. 태주는 그녀의 위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금 당장 한서연의 빈자리를 채울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는 즉시 이뮤라를 비서실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파격적인 인사 조치에 그룹 내부는 다시 한번 술렁였지만 아무도 감히 회장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처음 며칠간 태주는 해방감을 만끽했다. 아침마다 숨막히게 짜여있던 스케줄 보고도 없었고 자신의 결정에 사사건건 토를 달던 잔소리꾼도 없었다. 이뮤라는 한서연과는 정반대였다. 그녀는 태준의 모든 결정에 역시 회장님은 대단하십니다 라며 감탄했고 그의 심기를 거스르는 보고는 알아서 걸러냈다. 태준은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 치명적인 공백은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그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책상에 놓인 커피는 그가 즐겨 마시는 원두가 아니었고 맛은 끔찍하게 썼다. 매일 아침 그가 가장 먼저 읽던 해외 경제지는 누락되어 있었고 신문들은 그가 원하는 섹션이 아닌 엉뚱한 면이 펼쳐져 있었다. 오후에는 중요한 두 개의 미팅이 같은 시간대에 잡혀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발생했다. 사소하지만 이런 일들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한서연의 완벽한 통제 아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그때 처음 깨달았다.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다. 며칠 후
중동의 국부 펀드와 중요한 투자 미팅이 잡혔다. 과거 같았으면 서연은 며칠 밤을 새워서라도 각 투자자의 성향, 투자 이력, 심지어 개인적인 취미까지 분석한 완벽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뮤라가 준비해온 것은 인터넷에서 긁어모은 것이 뻔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요약 보고서가 전부였다. 이게 전부인가? 태준이 차갑게 묻자 유라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네, 회장님, 최대한 핵심만 요약했습니다. 너무 정보가 많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우실까봐 결국 태준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미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진성그룹의 유럽 자회사가 겪고 있는 노사 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서연이 있었다면 분명 예상 질문으로 뽑아 완벽한 답변까지 준비해 두었을 사안이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중요한 자리에서 무능하고 준비성 없는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 미팅은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치명적인 공백은 마침내 거대한 재앙을 불러왔다. 그가 무시했던 유럽 자회사의 노사 문제가 결국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사태로 번진 것이다.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되었고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태준은 분노하며 즉시 관련 부서를 소집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도대체 뭘 한 거야? 비상 대응 매뉴얼도 없었나? 그의 고함에 임원들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사실 몇 년 전에 한서연 실장님이 이와 유사한 사태를 대비해서 만들어두신 비상계획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이뮤라가 비서실장 직무대행이 된 후 비서실의 모든 업무 시스템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다. 서연이 수년간 구축해놓은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무용지물이 되었고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아무도 찾지 못했다. 유라는 사색이 된 얼굴로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한 실장님께서 남겨주신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독단적이어서 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아직 적응이 덜 돼서 그녀는 교묘하게 모든 책임을 이미 떠나버린 서연에게 돌렸다. 결국 태준은 직접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려야 했다. 서연이 있었다면 전화 몇 통과 이메일 몇 개로 조용히 해결했을 문제를 그는 수십 명의 인력을 동원하고도 쩔쩔매고 있었다. 그는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느꼈던 해방감은 착각이었다. 한서연의 숨막히는 통제는 구속이 아니라 자신이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위험을 막아주던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자 울타리였다는 것을 그녀는 그의 제국을 떠받치는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주춧돌을 뽑아버린 것이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극에 달한 어느 날 밤 태준은 미친 듯이 서류 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며칠 전 결제했던 서류의 원본이 필요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그의 집무실은 이제 쓰레기장처럼 변해 있었다. 이뮤라, 도대체 서류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그의 고함에 유라가 울상이 되어 달려왔다. 죄송합니다.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참을 허둥댈 뿐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태준은 더 이상 그녀의 무능함을 참아줄 수가 없었다. 필요 없어. 나가봐. 그는 유라를 쫓아내고 신경질적으로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어젖혔다. 평소에는 잘 열어보지 않던 가장 아래쪽 서랍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먼지 쌓인 서류들 밑에 놓여있는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서연의 단정한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비상시를 위하여 for emergency. 태준은 잠시 멍하니 그 글씨를 바라보았다. 그는 홀린 듯이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그것은 한서연의 업무 시스템 전체를 완벽하게 백업해 놓은 파일이었다. 진성그룹의 모든 현안, 수년간의 데이터, 그리고 발생 가능한 모든 위기 상황에 대한 수백 가지의 비상 대응 매뉴얼이 들어있었다. 심지어 지금 터진 유럽 자회사의 파업 사태에 대한 해결책까지. 단계별 행동 요령과 핵심 관계자들의 연락처까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파일의 맨 마지막에는 회장님께라는 제목의 텍스트 파일이 하나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클릭했다. 혹시라도 제가 회장님의 곁을 떠나게 되는 날이 온다면 이것이 제가 회장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 될 것입니다. 부디 식사 거르지 마시고 위장약은 꼭 챙겨 드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건승하십시오. 지난 10년 회장님을 보필할 수 있어서 제 인생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그 짧은 글을 읽는 순간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온몸을 덮쳤다. 그녀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가장 잔인하게 내쫓은 주군을 위해 그의 안위를 걱정하고 미래를 대비해 놓은 유일한 충신이었다. 그녀가 남긴 치명적인 공백은 그녀의 부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만들어낸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거대한 구멍이었다. 후회라는 감정이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파기 시작했다. 한서연이 남긴 USB는 단순한 업무 파일 모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그녀가 강태준이라는 제국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그 자체였다. 태준은 USB 안에 비상계획안을 이용해 유럽 자회사의 파업 사태를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습했다. 그녀가 미리 정리해둔 핵심 노조원들의 프로필과 그들의 요구 조건, 그리고 협상 전략 덕분이었다. 임원들은 갑자기 전지전능해진 듯한 태준의 모습에 경외감을 표했지만 태준은 그 어떤 만족감도 느낄 수 없었다. 모든 것은 한서연의 손바닥 아니었다. 그는 그저 그녀가 남긴 악보를 따라 연주하는 서툰 지휘자에 불과했다. 사태가 수습된 후 그의 집무실에는 다시 깊은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정적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그것은 후회와 자기 혐오가 만들어내는 소리 없는 비명과도 같았다. 그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만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난 10년 회장님을 보필할 수 있어서 제 인생은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행복. 자신은 그녀에게 해고와 모멸감을 안겨주었는데 그녀는 그와의 10년이 행복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태준은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죄책감에 시달리던 어느 날 오후 그는 서류더미에 파묻힌 집무실을 정리하다가 책장 뒤편으로 잘못 들어가 있던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다. 그가 무심코 서류철을 꺼내는 순간 그 안에서 얇고 손때 묻은 수첩 한 권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그것은 한서연의 수첩이었다. 그녀가 늘 지니고 다니며 무언가를 끄적이던 바로 그 수첩이었다. 그녀가 떠나던 날 너무나 경황이 없었던 탓에 미처 챙기지 못한 모양이었다. 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수첩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다. 수첩의 내용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그 안에는 업무 스케줄뿐만 아니라 오직 그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기록들로 가득 차 있었다. 3월 5일 회장님, 오늘 새벽 4시에 퇴근하셨다. 점심 미팅 때 속이 쓰리실 수 있으니 위에 부담 없는 죽을 준비해 드려야겠다. 4월 12일 VVIP 고객과의 만찬. 상대방이 와인 애호가 회장님은 와인에 약하시니 옆에서 도수가 낮은 것으로 자연스럽게 바꿔드려야 한다. 절대 취하시게 두면 안 된다.
5월 21일 구 사모님 기일 회장님은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시겠지만 오늘만큼은 혼자 계시고 싶어 하실 것이다. 저녁 약속은 모두 취소하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7월 2일 회장님께서 오늘 새로 메고 오신 넥타이, 푸른색 계열이 참 잘 어울리신다. 하지만 가끔은 조금 더 밝은 색으로 기분 전환을 하시면 좋을 텐데. 9월 18일 창밖을 보시는 시간이 부쩍 늘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걸까? 그 넓은 어깨에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뿐. 수첩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태준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일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위해 바친 10년의 세월. 그 사랑과 헌신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그의 건강을 챙기고 그의 감정을 살폈으며 그의 슬픔을 함께했다. 그녀는 그의 비서가 아니라 그의 인생 그 자체를 지키는 수호자였다. 태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유능한 비서 한 명이 아니었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깊이 이해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을 그는 제 손으로 내친 것이었다. 그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수첩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저앉았다. 후에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의 온몸을 찔러댔다.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당장 그녀를 찾아가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TV 화면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 나왔다. 속보입니다. 검찰이 비영리 공익재단을 이용해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돈 세탁을 한 혐의로 한국미래재단의 장모 이사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최근 진성그룹과 함께 출범한 드림온 재단의 자금이 태준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화면에는 얼마 전 자신이 이뮤라와 함께 환하게 웃으며 참석했던 드림온 재단의 출범식 영상이 자료화면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한서연이 그렇게나 경고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였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재앙이었다. 그가 질투와 속 좁은 행동으로 치부했던 그녀의 충언이 이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예언이 되어 그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사건의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진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하루아침에 부패한 비리기업으로 낙인 찍혔다. 언론은 연일 진성그룹과 강태준 회장의 도덕적 해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태준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으며 필사적으로 결백을 주장했다. 자신은 사기극의 피해자일 뿐이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 그가 한서연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방법은 없었다. 모든 책임은 최종 결재권자인 그에게로 향했다. 지옥 같은 며칠이 지나고 겨우 집무실로 돌아온 태준은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창가에 서서 폭락한 진성그룹의 주가 그래프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진실의 파편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한서연의 절대적인 충성심, 드림온 재단에 대한 그녀의 정확한 경고, 그리고 자신을 배신자로 몰았던 너무나 완벽했던 증거들, 셀바이오 정보 유출, 어머니 명의의 차명 계좌, 컴퓨터의 발송 기록,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다.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차 있던 그의 눈에
이글거리는 분노와 냉철한 이성의 빛이 돌아왔다. 그는 속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대한 사기극에 노란한 것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내부 감사팀을 믿을 수 없었다. 그들 역시 무능했거나 혹은 조작에 가담했을 수도 있었다. 이 일은 처음부터 오직 자신만의 힘으로 파헤쳐야 했다. 태주는 자리로 돌아와 수화기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단축번호 하나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오랜만이군. 강태준 회장, 전화를 받은 사람은 과거 국정원에서 그림자라 불렸던 최고의 정보 분석가이자 지금은 거액의 의뢰만 받고 움직이는 해결사. 백도훈이었다. 태주는 창밖에 어두워진 도시를 바라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에게 맡길 일이 있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직 진실을 향한, 그리고 복수를 향한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이뮤라라는 여자를 조사해주게. 그녀의 과거, 자금 흐름, 주변 인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샅샅이. 그리고 셀바이오 정보 유출 사건도 처음부터 다시 조사해. 돌멩이 하나까지 뒤집어서라도 진실을 찾아내. 그는 더 이상 어리석은 왕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추적하는 냉혹한 사냥꾼이 되어 있었다. 복수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백도훈의 일 처리는 소문대로 신속하고 정확했다. 그가 강태준에게 첫 번째 중간 보고를 하기까지는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았다. 그는 군더더기 없는 말투로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팩트만을 나열했다. 이뮤라, 26세, 명문 S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랐다고 알려져 있으나 사실이 아닙니다. 백도훈은 서류 한 장을 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중견건설사 사주인 임성진 사장입니다. 부모님은 이혼하지 않았고 강남 타워팰리스에 거주 중입니다. 다만 이뮤라는 5년 전 지방과 의절하고 집을 나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녀의 모든 공식적인 서류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전문가를 고용해 그녀의 과거를 세탁해 준 흔적이 보입니다. 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시작부터 거짓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동정심을 사기 위해 늘어놓았던 가슴 아픈 가족사는 전부 연극이었던 것이다. 계속해 셀바이오 정보 유출 건으로 한서연 실장님의 어머니 계좌로 입금되었다던 돈의 출처를 역추적했습니다. 돈은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에서 시작되어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들어왔습니다. 자금 세탁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리고 그 돈의 최종 출처는 태화그룹의 비자금 계좌로 추정됩니다. 태화그룹, 진성의 숙적이자 셀바이오 인수전에서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바로 그 회사였다. 퍼즐 조각이 하나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건 정황 증거일 뿐. 이뮤라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한서연 실장님의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는 이메일 발송 기록도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서버를 경유한 것이라 해커를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태준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꼬리는 잡았지만 몸통을 잡아낼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한서연 실장의 행방은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게 이상합니다. 백도훈이 처음으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해고되신 당일 자신의 명의로 된 모든 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휴대폰 번호도 없앴습니다. 살고 있던 오피스텔도 이미 처분한 상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기록, 인터넷 접속 기록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전산망에서 그분의 흔적이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바람처럼 사라지신 것 같습니다. 태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역시 한서연다웠다. 떠나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완벽했다. 그의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으면 자신의 모든 과거를 지우고 잠적하는 길을 택했을까. 그는 백도훈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이뮤라의 모든 것을 다시 훑어. 그녀가 S대에 입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녀가 만난 모든 사람, 그녀가 스쳐 지나간 모든 장소를 이 잡듯이 뒤져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평소와 다른 점,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찾아내. 그리고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서연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텅 빈 책상을 뒤졌다. 그녀가 남긴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다. 그는 그녀가 무심코 흘렸던 말들, 그녀가 좋아했던 것들을 기억해내려 애썼다. 언젠가 그녀가 창밖을 보며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것이 유일한 단서였다. 백도훈의 조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이뮤라의 대학 시절 평판을 조사하다가 그녀가 과거 대리시험 스캔들에 연루되었으나 집안의 힘으로 조용히 무마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또한 그녀가 대학 시절 유독 친하게 지냈던 선배 한 명이 현재 태화그룹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연결고리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는 의외의 곳에서 터져 나왔다. 백도훈은 한서연의 컴퓨터에 남겨진 가짜 이메일 기록을 포기하지 않고 국내 최고의 화이트 해커팀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며칠 밤낮의 추적 끝에 해커팀은 마침내 암호화된 서버 기록의 일부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범인이 이메일을 발송할 때 사용했던 컴퓨터의 IP 주소를 확보한 것이다. 그 IP 주소는 진성그룹 본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허름한 PC방을 가리키고 있었다. 백도훈의 팀이 PC방을 덮쳤을 때는 이미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PC방의 CCTV 영상은 아직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백도훈은 사건 당일의 영상을 밤새도록 돌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찾아냈다. 영상 속에는 검은 후드티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여자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변을 경계하며 초조하게 무언가를 하다가 잠시 목이 마른 듯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생수를 마셨다. 짧은 순간 마스크 아래로 드러난 얼굴,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뮤라였다. 며칠 후 백도훈은 두꺼운 최종 보고서를 들고 강태준의 앞에 섰다. 그 안에는 지난 몇 주간의 추적 결과가 모두 담겨 있었다. 이뮤라의 조작된 과거와 진짜 가족관계, 태화그룹 선배와의 은밀한 커넥션, 그녀의 계좌로 흘러들어온 의문의 자금 내역, 그리고 그녀가 PC방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힌 결정적인 CCTV 사진까지.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백도훈이 재구성한 사건의 전말이 담겨 있었다. 이뮤라는 처음부터 태화그룹이 심어놓은 산업 스파이였다. 그녀의 임무는 강태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그의 신임을 얻은 뒤 진성그룹의 두뇌이자 심장인 한서연을 제거하고 그룹의 핵심 프로젝트를 망가뜨려 진성을 내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것이었다. 느리몬 재단 스캔들도 셀바이오 정보 유출 사건도 모두 그녀가 태화그룹과 공모하여 벌인 치밀한 연극이었다. 그녀의 성공 보수는 태화그룹의 임원 자리와 거액의 돈이었다. 태준은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다. 폭풍 같은 분노도 격렬한 슬픔도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차 있었다. 그는 이뮤에게 속았다는 사실보다 한서연을 의심하고 내쳤다는 사실에 더 큰 치욕과 고통을 느꼈다.
이뮤라는 방가수애였을 뿐 정작 한서연의 심장에 총을 쏜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했는지를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다. 그는 CCTV 사진 속 이뮤라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더 이상 그 얼굴에서 순진함과 연약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차가운 악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진실은 이토록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조용히 백도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다. 한서연 실장은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작고 힘이 없었다. 아직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백도훈이 무겁게 고개를 저었다. 말씀드렸듯이 바람처럼 사라지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태주는 집무실에 거대한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발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적의 정체를 밝혀냈다. 추악한 진실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되찾고 싶은 단 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바람이 되어 흩어져 버렸다. 진실을 향한 추적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지도 모를 속죄를 위한 추적이 시작될 차례였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찾아야만 했다. 설령 세상 끝까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뮤라의 모든 것을 파악한 강태주는 더 이상 이전처럼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그의 안에는 오직 차가운 분노와 얼음 같은 결의만이 존재했다. 그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한서연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완벽한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뮤라를 이전과 똑같이 신임하는 것처럼 대했다. 그의 완벽한 연기 앞에서 이뮤라는 자신이 이미 사냥꾼의 덫에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뮤라 실장 대행 태준이 집무실에서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달려왔다. 네, 회장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야겠네. 그룹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발표가 있을 거야. 중대한 발표라뇨. 유라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태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태화그룹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관한 건일세. 태화그룹.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유라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희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드디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강태준이 한서연이라는 날개를 잃고 추락한 끝에 결국 숙적인 태화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정말이십니까? 회장님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그룹에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기쁜 척 연기하며 태준의 결정을 찬양했다. 태준은 그런 그녀를 싸늘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새로운 돌파구. 그리고 너에게는 마지막 출구가 되겠지.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진성그룹의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모든 이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뮤라는 회장 바로 옆자리. 과거 한서연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화려한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회의실의 공기를 짓눌렀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사님들께 먼저 최근 우리 그룹이 겪었던 위기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위기의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자 합니다. 이사들은 술렁이었다. 태화그룹과의 파트너십 발표가 아니었던가. 태화그룹과의 파트너십을 논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괴롭혔던 내부의 적, 산업 스파이의 정체부터 밝혀야겠습니다. 태준의 말에 이뮤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녀는 불안한 눈빛으로 태준을 쳐다보았지만 태준은 그녀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는 손에 든 리모컨을 눌렀다. 회의실 전면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 화면에 나타난 것은 드림온 재단과 한국미래재단 사이의 비밀 자금 흐름도였다. 돈이 태화그룹의 비자금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한서연 어머니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처럼 조작되었는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이것은 드림온 재단 사기 사건의 전말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것은 한서연 실장을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다. 셀바이오 정보 유출 사건 당시 한서연의 컴퓨터에 심어졌던 가짜 이메일 기록과 그것을 심은 해커의 자백 영상이 재생되었다. 이뮤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회장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이건 다 조작입니다. 누군가 회장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태준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다. 앉아. 그의 단호한 한마디에 유라는 저도 모르게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경멸과 의심을 담아 그녀에게로 향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태준이 다시 리모컨을 눌렀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증거가 화면에 나타났다. 허름한 PC방의 CCTV 영상이었다. 후드티를 눌러 쓴 여자가 나타나고 잠시 마스크를 내리는 순간 이뮤라의 얼굴이 화면 가득 클로즈업 되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유라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회의실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사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한 여자의 연극에 놀아나 10년간 그룹에 헌신한 충신을 내쫓았는지 깨닫고 있었다. 유라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녀는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이건 함정이에요. 한서연이 꾸민 짓이야.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나한테 복수하는 거라고요. 제발 믿어주세요. 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의 영혼은 이제 그저 혐오스러울 뿐이었다. 태준은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한서연 실장은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녀에게 누명을 씌운 건 오직 너 하나뿐이야. 이뮤라. 바로 그때였다. 대회의실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정복을 입지 않은 사복경찰 2명과 백도훈이 안으로 들어섰다. 한 형사가 유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뮤라 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배임,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형사가 내민 체포영장 앞에서 유라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내 악에 바친 목소리로 태준을 향해 소리쳤다. 강태준,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천만에 넌 결국 진 거야. 넌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널 사랑했던 사람을 네 손으로 직접 내쫓은 멍청이라고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그녀의 마지막 저주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태준의 심장에 정확히 박혔다. 그것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리고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뮤라가 비명을 지르며 경찰들에게 끌려나가자 회의실에는 다시 끔찍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사들 중 한 명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저희가 한 실장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어떻게든 사죄를. 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신의 옆, 이제는 텅 비어버린 그 자리를
오랫동안 응시할 뿐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편안해지지 않았다. 승리의 쾌감 대신 더 깊고 어두운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왔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에 홀로 남은 태주는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지쳐 있었다. 공식 보도자료를 내게 이뮤라 체포 사실과 태화그룹을 상대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힘겹게 이어나갔다. 쟨 한서연 비서실장에 대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 모든 혐의는 조작된 증거에 의한 것이었으며 부당 해고와 명예훼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회사가 진다는 내용으로 모든 언론사 한면에 실릴 수 있도록 하게. 전화를 끊은 태주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더럽혔던 세상에 그녀의 결백을 증명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뮤라의 연극은 막을 내렸지만 자신의 길고 외로운 속죄의 여정은 이제 막 이 막을 시작하고 있었다. 진성그룹이 발표한 공식 사과문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언론은 연일 재벌가의 암투, 희생된 충신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대중의 여론은 하루아침에 뒤집혔다.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한서연은 이제 비운의 여걸, 강직한 신념을 지킨 영웅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인터넷에는 그녀의 결백을 응원하고 그녀의 복귀를 바라는 글들이 쇄도했다. 강태주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의 발표가 그녀를 세상 밖으로 다시 불러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다. 그녀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해오거나 회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소송이라도 제기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 오직 그녀의 소식만은 들려오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흘렀다. 이뮤라와 태화그룹에 대한 법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진성그룹의 주가도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사람들의 관심은 점차 다른 사건으로 옮겨갔다. 하지만 강태준의 시간은 여전히 그녀가 떠나던 그날에 멈춰 있었다. 그녀의 부재는 그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과도 같았다. 그는 백도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몇 배로 올리며 그녀를 찾는 데 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절망이 그의 턱 밑까지 차오르던 어느 날 밤, 그는 텅 빈 집무실에서 그녀의 낡은 수첩을 다시 펼쳐보았다. 그는 이제 수첩의 모든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정도였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만지작거렸다. 그곳에는 그녀가 흘려 쓴 듯한 짧은 메모가 하나 적혀 있었다. 해 뜨는 곳, 새벽, 다시 시작. 그것은 그녀가 떠나기 직전 자신의 미래를 암시하며 적어놓은 다짐이었을까. 해 뜨는 곳. 태주는 과거 그녀가 무심코 했던 말을 떠올렸다.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 그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그녀를 찾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과거에 한서연을 쫓고 있었다. 그녀의 주민등록번호, 그녀의 계좌번호, 그녀의 휴대폰 번호를.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시작한 새로운 존재였다. 그는 백도훈에게 새로운 수색 방향을 지시했다. 더 이상 한서연이라는 이름을 찾지 마. 대신 최근 동해안 지역에서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신생 컨설팅 회사나
신혼 미상의 유능한 경영 전략가를 찾아봐. 그녀는 절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녀의 재능은 숨기려야 숨길 수 없어. 그녀의 이름이 아니라 그녀의 능력이 남긴 흔적을 쫓는 거야. 그것은 어둠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 하지만 백도훈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남자였다. 몇 주 후, 백도훈으로부터 한 통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새벽 전략 컨설팅 선라이즈 스트래티지 컨설팅이라는 작은 회사에 대한 보고서였다. 설립된 지 불과 반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파산 직전에 중소기업 몇 개를 연달아 회생시키며 업계에서 조용한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곳이었다. 회사의 공식적인 대표는 한서연과 대학 시절 절친했던 동기 변호사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백도훈이 첨부한 그 회사의 컨설팅 보고서 샘플을 보는 순간 태주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날카로운 통찰력, 빈틈없는 논리, 그리고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문체. 그것은 지난 10년간 자신이 매일같이 봐왔던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한서연의 스타일이었다. 그는 찾았다. 다음 날 새벽, 태주는 수행비서도, 운전기사도 없이 홀로 차를 몰아 강릉으로 향했다. 지난 10여 년간 단 한 번도 업무가 아닌 이유로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던 그였다. 서울의 회색빛 빌딩, 숲이 룸미러 너머로 사라지고 눈앞에 푸르고 광활한 동해 바다가 펼쳐졌을 때 그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것은 후회와 어둠으로 가득 찬 자신의 세계를 벗어나 그녀가 다시 떠오른 빛의 세계로 향하는 순례의 길이었다. 새벽 전략 컨설팅은 경포 해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지만 세련된 건물의 3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위압적인 본사 건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소박했지만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가득한 따뜻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사무실의 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젊은 직원들이 조용하지만 활기차게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유리벽으로 된 회의실 안에서 그녀가 서 있었다. 고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순간 태주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목을 조이는 듯한 짙은 색의 정장 투피스를 입고 있지 않았다.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와 편안해 보이는 슬랙스 차림이었다. 단정하게 묶어 올렸던 머리는 어깨 위로 찰랑거리는 자연스러운 웨이브 스타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그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다. 그녀는 웃고 있었다. 그가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꾸밈 없고 환한 미소였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이나 냉철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일에 대한 자신감과 삶에 대한 만족감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죽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상처받고 숨어 지내는 패배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부활해 있었다. 과거의 잿더미 속에서 더욱 강하고 아름다운 불사조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태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하지만 저렇게 빛나고 있는 그녀를 보는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세계는 그녀가 그리워하는 곳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탈출했던 감옥이었다는 것을. 회의가 끝나고 그녀가 고객들을 배웅하며 회의실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아직 입구 쪽에 서 있는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태주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는 도망치고 싶었다. 자신의 추하고 어두운 존재가 그녀가 힘들게 다시 세운 이 밝은 세계를
더럽히게 될까봐 두려웠다. 그는 부끄러웠다. 그녀의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는 결국 그녀가 자신을 발견하기 전에 조용히 몸을 돌려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태주는 근처 해변에 모래사장 위에 하염없이 서서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해는 어느덧 서쪽으로 기울어 붉은 노을을 받아 위에 쏟아내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찾았다. 하지만 그 발견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의 목적은 자신의 죄책감을 더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자신의 죄책감을 위해 그녀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또 다른 이기적인 폭력일 뿐이라는 것을. 그녀를 찾았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그녀를 되찾을 것인가가 아니었다. 과연 내가 다시 그녀의 앞에 나타날 자격이라도 있는가라는 더 근원적인 질문만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뿐이었다. 속죄의 길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고 험난해 보였다. 강태주는 바로 강릉을 떠나지 못했다. 그는 며칠 동안 그 바닷가 도시에 머물며 멀리서 그녀의 삶을 지켜보았다. 그는 그녀가 직원들과 함께 작은 식당에서 웃으며 점심을 먹는 모습을 보았다. 해질녘 혼자 해변을 산책하며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았다. 주말에는 동네의 작은 서점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모습도 보았다. 그녀의 모든 일상은 평온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안정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세계는 더 이상 강태준이라는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빛을 내는 단단하고 고요한 항성이 되어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볼수록 태준은 고통스러웠다. 동시에 그는 결심을 굳혔다. 이대로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그녀의 삶을 모른 척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기만이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사죄해야만 했다. 그의 죄를 그의 입으로 직접 고백하고 그녀가 받아주든 아니든 그녀에게 온전한 진실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도리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한 강태준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사무실에 무작정 쳐들어가는 대신 가장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방법을 택했다. 그는 비서를 통해 새벽 전략 컨설팅에 정식으로 컨설팅을 의뢰했다. 의뢰인의 이름은 진성그룹이 아닌 그가 개인적으로 만든 작은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으로 했다. 다만 담당자 이름은 강태준이라는 자신의 본명을 썼다. 며칠 후 그의 개인 이메일로 회신이 왔다. 컨설팅을 수락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면담을 진행할 대표의 이름에는 한서연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녀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를 마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약속 당일 태주는 그녀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다. 그녀의 사무실이 아닌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북카페의 룸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가장 익숙한 공간이 아닌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으로 그를 불러들였다. 이미 시작부터 모든 주도권은 그녀에게 있었다. 태준이 룸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이미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는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도착했지만 그녀는 그보다 더 먼저 와 있었다.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오랜만이네요. 강태준 씨. 그녀가 먼저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다. 회장님이 아닌 강태준 씨라는 호칭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강을 실감하게 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세상의 중심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값비싼 명품 수트 대신 그는 단정하지만 평범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권위와 오만으로 가득 찼던 과거의 황제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후회로 가득 찬 지친 한 남자가 앉아있을 뿐이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수천 번, 수만 번 머릿속으로 되뇌었던 사조의 말들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그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렵게 입을 열었다. 서연 씨, 그는 더 이상 그녀를 한 실장이라 부르지 않았다. 나는 오늘 진성그룹의 회장으로 온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한 남자, 강태준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평생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었던 고개였다. 내가 어리석었고 오만했으며 눈이 멀었습니다. 당신이 1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 당신의 믿음과 당신의 인생을 내 손으로 직접 망가뜨렸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핑계도 될 수 없는 나의 잘못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미안합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당신에게 사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끝으로 갈수록 심하게 잠겨 있었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다. 당신이 나를 용서하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다만 당신이 내 입을 통해 직접 이 말을 들어주기만을 바랐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내가 틀렸다고 말입니다. 그의 처절한 고백이 끝나고 다시 한번 긴 침묵이 찾아왔다. 서연은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수평선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녀의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모든 폭풍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사과, 고맙게 받겠습니다. 태준 씨,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때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역설적이게도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평생 당신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했을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겠죠.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슬픔을 이겨낸 자의 성숙한 미소였다. 나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온전히 나 자신의 힘으로 나만의 것을 일구어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조용하고 단단한 행복을 찾았어요. 그녀는 잠시 찻잔을 들어 향기를 음미했다. 그리고는 마지막 말을 이었다. 나는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입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이제 정말로 흘려보내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당신만을 위해 살았던 과거의 한서연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 태준 씨도 이제 당신 자신만의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대답은 완벽했다. 그것은 용서이되 관계의 회복은 아니었다. 과거에 대한 인정이자 미래에 대한 명확한 선언이었다. 그녀는 그들의 과거를 완전히 매듭지음으로써 두 사람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태준은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과 함께 아주 작은 한 조각의 구원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그녀를 영원히 잃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을 완수했고 그녀로부터 평화를 찾으라는 마지막 자비를 얻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대표님, 그는 그녀의 새로운 직함을 부름으로써 그녀의 새로운 세계를 온전히 인정해 주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녀의 얼굴을 가슴에 담고 조용히 돌아섰다. 카페를 나와 차에 올라탄 태주는 룸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바닷가 마을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곳에서 역설적이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용기를 얻었다. 그는 이제 텅 빈 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어리석은 왕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가 가르쳐준 값비싼 교훈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그 교훈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만 했다. 같은 시간, 카페에 홀로 남은 서연은 그가 사라진 길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황제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비로소 어른이 된 한 외로운 남자의 뒷모습이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의 남은 인생에 행운이 깃들기를 빌어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미련 없이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노트북을 펼쳤다. 그녀의 앞에는 그녀가 스스로 만들어낸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온전한 자신으로서 다시 떠오른 태양으로서 살아갈 것이다. 영원히